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우리 세월호 그 잊지 말자 리본 네, 만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만드시는 방법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지금 그 기술이 없어서 단순 작업하고 있고요. 네네. 그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전문 선수시고 전 가르쳐 주셨어요. 일단 이 긴 막대 같은 요 끈을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아이고 잘 안 된다. 한번 자르고요. 네, 잘린 거를 다시 반으로 접어서 또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4개로 나뉘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여기서 임무 끝 넘겨드리면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께서 끝체를 하셔서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본드 작업하시고 네 리본을 이렇게 엮어서 본드를 붙여서 엮어주시면 저 쇠줄 있죠? 쇠줄로 엮어서 리본을 완성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의원님께서 커터 역할을 하고 주고 계신데 예. 그 오전에 나오셔서 네. 이제 그 유가족분들하고 간담회 네. 가지셨잖아요. 네. 좀 비공개이긴 했지만 예. 그 안에서 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말해주실 수 있는 부분만 일단. 밖에서 우선 이제 질타를 이제 받았죠. 도대체 뭐 했느냐. 그동안은 정부 또 새누리당이 미웠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밉다. 말로만 최선 다한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수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지난 19대 때 얘기해서 다수를 만들어줬더니 이제는 그 다수도 충분치 못해서 못한다 이런 변명만 하고 있다. 뭐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도 안 보인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아프게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우선 1차로는 특조위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특검 요청을 했는데 이게 국회 바로 본회의 상정이 돼야 될 텐데 왜 법사위로 넘겨졌느냐 뭐 이런 부분. 그리고 9월 2일 날 이제 그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청문회 장소를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국회에서 이제 하고자 하시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장소 확보가 잘 안 되는 부분. 그게 이제 3가지거든요. 3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저희들 의원들끼리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실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원내에서 오후에 이제 3시 반에 의총이 열리거든요. 의총 주제 세월호가 주제는 아니겠지만 근데 저희들이 또 오늘 가족분들하고 특조위와 나눈 이야기 의총에서 전해드리고 저희들이 좀 부탁하고 요청하고 싶은 내용 좀 축약해서 전달해드리고 국회의장께도 좀 건의와 요청 드리고 뭐 이런 저희들이 이제 액션 플랜 실제로 수행할 것들을 좀 가다듬었습니다. 의원님만의 전략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만의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좀 이제 파이터 스타일인데 혼자서는 막 여기 싸우고 다니겠지만 당의 일원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 전체에 보탬이 되고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고 힘을 함께 하는데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만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우선 아무래도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계신 박주민 의원 서포트 해드리는 게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함께 또 오늘 와주신 이제 초선 의원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내서 우리들이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초선은 초선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함께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전략 같습니다.
지금 4.16 가족협의회가 네. 무기한 단식 농성을 9일차 네. 이어가고 네. 가족분들은 왜 바뀌는 게 없느냐 소리치고 의원님들은 답답해서 나오시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멀리서 TV로만 그리고 신문으로만 소식을 전하는 분들은 접하시는 이 분들은 이제 뭐 세월호 인양한다는데 해결된 거 아니냐, 이제 뭐 2년이나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성주에서 네. 저희 오마이 TV가 또 네. 의원님을 뵀었는데 예. 그때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 중에 산타메리아인가요? 프랜시스 스페이트. 프랜시스 스페이트.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그때 이야기를 한 번만 그 부분과 또 지금의 현상,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포기를 해도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누군가는 강요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는지. 네, 우선 이제 프랜시스 스페이트라는 배는 1835년 11월에 아일랜드를 출발해서 캐나다 그 뉴펀들랜드 섬 인근을 지나던 배였어요. 화물선이었고요. 근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을 합니다. 침몰한 배에서 18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식량도 없는데 빗물을 받아 먹으면서 18명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요. 13일째가 될 때까지 구조선이 오질 않습니다. 구조선이 오지 않는 이 막막한 상황, 먹을 것도 없고 13일을 버텨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내몰렸을 때 선장이 제안을 하죠. 우리 이대로 다 굶어 죽을 거냐? 그러고 싶진 않지.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라고 다른 선원들이 얘기하니까 선장이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참 주저돼서 말하기는 어렵다. 뭐냐? 했더니 우리 중에 한 명이 희생을 하면 그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상당 기간을 버틸 수가 있다. 다들 난리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같은 동료들끼리 누구를 그런 잡아먹는다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기관장이 나서서 나도 처음엔 그렇게 분노했지만 조금 생각해보니 선장 말에 일리가 있다. 이대로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 다수는 살아남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우리가 겪은 일들을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갑판장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또 조리장이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부급 경륜 있는 선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선원들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가 됐고 결국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선장이 가져온 제비뽑기 통에서 18개 막대 중에 하나가 아래 빗금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공평하게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가 가니까 그 빗금 쳐진 막대를 뽑는 사람이 희생하기로 하자. 그래서 돌아가요. 그때 누가 선정되었을까? 선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니고 갑판장도 아니고 그 배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15살짜리 수습 선원이었습니다. 소년이었죠. 그 어린아이가 뽑고 나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미소를 띱니다. 그리고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제가 가장 약하고 경험 없고 보탬도 되지 않는 그런 짐 덩어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고마운 그 기회를 줘서 선장과 선배 선원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아들여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기를 먹고 17명의 선원이 3일 동안 버티고 3일 만에 다른 배가 와서 구조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정 과정이 과연 공정했느냐. 나중에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나중에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지긴 하지만 나이 많았던 고참 선원 중에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술을 먹고 실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논의와 결정은 공정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선장과 고참 선원들과 그 간부 선원들끼리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15살짜리 가장 어린 소년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미 판결은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상 다시 판결을 내리진 못하지만 그 이야기는 언론에 보도되고 잭 런던이라는 소설가에 의해서 소설로도 쓰여집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할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과연 한 명이 그렇게 극단적인 희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느냐 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러한 선택 과정이 공정한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겠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유가족분들이 겪고 계시는 아픔과 슬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 상황,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꼭 살아있을 것 같은 그 느낌, 그리고 왜 이런 슬픔을 겪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싶고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책임진 자를 좀 처벌하게 했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그러한 방지책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과 어떤 기대와 열망을 갖고 계신데 이게 2년이 넘었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소수란 말이죠. 그럼 그 열망이 그대로이지만 나머지 국민들, 다수인 국민들께는 조금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왜 자꾸 지나간 일 이야기하는 거야? 왜 자꾸 아프고 부담스럽고 지겨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지, 잊어야지. 그리고 사고가 그 사건만 있나? 교통사고는 여기저기서 다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 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몇 년씩 붙들고 국정을 발목 잡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말씀들이신 거죠. 근데 결국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은 세월호 참사는 결코 그런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국가의 기능이 작동이 정지된 것이고 국민들이 300명이 넘는 그 생명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서 혹은 적극적인 방기에 의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결국은 수장당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럼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 이 사건의 진실도 밝히지 않은 채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겠느냐.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질문을 304명이라는 소수, 304명의 유가족이라는 그 소수를 15살짜리 소년 선언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당신들만 희생하면, 당신만 희생해주면 나머지 17명의 선원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처럼 다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들고 불편해야 하며 왜 경제 발전을 못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란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절차의 공정성인 거죠. 과연 지금 현재 그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조위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처음 발족부터 정부는 방해했고요. 부위원장이 나서서 방해를 했고 공무원들의 절반 가까이가 파견되지도 않았고 예산도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고 이런 불공정성이 계속 지속돼 온 거죠. 그래서 2년이 지났다는 것이 과연 2년 동안 최선을 다했느냐라는 질문이고 2년 동안 시간만 지체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주의 사드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백남기 어르신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을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언젠가는 당신도 바로 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언제 경상북도 TK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씨의 집성촌인 그곳이 그 대통령에게 등 돌리고 그들이 소수자라는 절규를 하리라고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언제 이런 소수자로서 피해를 입으리라고 기대했었겠느냐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제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런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잊을 수 없는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서 한 사람의 동료 국민과 시민으로서 세월호에 있어서만큼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할 때까지는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인 거죠.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프랜시스 페이스트 호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일본 만드시면서 두 아이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도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니다. 글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엄마 아빠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두 아이 아빠로서 언제나 좀 이율배반적인 이기적인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월호 참사건 또는 다른 어떤 그 아이들의 희생된 사건이건 어이구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마치 내 아이가 다친 것 같은 느낌을 받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제 아이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우리 아이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같은 부모들, 자식을 잃은 분들, 이분들의 아픔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식만 생각하는 그 습관에 젖어 있게 되면 언젠가 내가, 내 아이가, 또 내 손녀, 손자가 피해 입었을 때 다른 모든 분들이 등 돌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자식보다 더 소중한 건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을 잃은 부모, 다른 부모님들 내 자식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